이제 묵변에서 제자백과를 어떻게 비판하나. 이성철 선생님 한번 읽으시죠. 묵변의 제가 비판, 묵변의 제가 비판이 있어서는 물론 특정 제가나 사상가를 국제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있지만 명제의 내용상 보도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묵변에 제시된 모든 명제를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앞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유가, 도가, 변자 등에 대한 비판 명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추려서 검토하기로 한다. 유가의 역사관 비판. 역사관에는 여러 가지 입장과 구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연 중국의 역사관의 분석에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하여 이설이 있을 수 있다. 가하영치요. 일본 학자입니다. 가하영치는 중국의 역사관의 구별을 진보사관과 퇴보사관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것을 상승사관과 하강사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퇴보사관의 대표적인 예로서 상고주의를 들 수 있다. 상고주의는 모든 가치 기준을 시간의 선후에 두고서 애것이 지금의 것보다 낫다는 관념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상고란 애것을 충성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고대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고주의는 일반적 경향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과학과 역사 조건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고대인들은 대체로 그들의 전통과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일정한 시점의 질서 일반을 역사적 변천을 초월하여 종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보수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상고주의는 복고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고가 곧 복고는 아니며 이것은 제가의 입장에서 고대를 이상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따라서 흔히 인용되는 바 공자의 수리부작 원불호 신이호고 라는 표현은 창작을 망령되게 할 수 없음을 표명하는 것이지 단순히 새로운 창작의 거부로만 볼 수 없다. 예. 우리 수리부작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이 논어에서 공자가 얘기하는 거죠. 주로 공자가 오경을 편집하고 나서 한 말로 일반적으로 설명이 돼요. 나는 이 고전들을 서술만 했지 만든 것이 아니다. 수리부작.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요거는 신자와 호자가 다 동사예요. 고자가 목적어죠. 옛것을 믿고 좋아한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다니던 인사동 선생님 계신 그 양반이 이제 골동 부분도 일부 팔고 한학만 강의하시는 분인데 거기 인사동 사거리에 있었는데 거기가 호고당이었어요. 여기서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묵경뿐만 아니라 아마 이 뒤에 그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기묵자서에서도 이 공자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옛것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묵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약간 말을 좀 바꾸는데요. 따르면서도 또 새로 만든다. 네. 요거를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국가 전공하는 사람들은 술고작금이라고 그래요. 옛것을 서술하면서
지금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 것에 집착하는 건 아니죠. 공자도 역시 그 존중하는 상고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근데 이거의 정반대의 입장이 뭐예요? 법가죠. 법가는 뭐예요? 지금 것으로서 옛 것에 반대한다. 그 한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법가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과 지금은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을 들먹여요. 예. 요임금 시대에는 성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요임금이 오늘날 정치에 참여한다면 과연 전설처럼 성군일 수 있었겠느냐. 이게 한비자의 논리입니다. 그 지금 읽은 우리 이성철 선생은 어떤 역사관이에요? 여기서 굳이 고른다면 저는 술고 작금. 묵가 시간이니까. 근데 뭐 겸손하기 아니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생각이 들어오고 사유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예. 이게. 예. 지금 속에 과거와 미래라는 그 내용이 살아있는 그게 공자가 말하는 온고의 지신이잖아요. 옛 것을 익힌다, 덮인다, 숙성시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새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라는 게 현재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험적인 자료들 다 우리 안에 녹아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꼭 다 그렇게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과거 것은 요즘 생각이 특히 그래. 부질없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제 자식한테도 오늘 또 이제 아이고 이거 녹음되면 안 되니까 뭐. 네. 자식한테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는 아마 학생이 먼저 인사를 해야 받죠. 저는 학생 보면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과를 불문하고. 왜냐면 이제 한문 특강을 하기 때문에 유일한 전국관이에요. 우리 학교. 영어 하시는 분도 전국구 또 한 분 계시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습관이 되면. 물론 뭐 제가 전혀 모르는 학생한테 먼저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가치관이 미래에는 통용되기 어렵다라는 걸 저는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미리 포기해버려요. 성격이 좀 소극적이죠.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뭐 이제 미팅을 같이 했는데 제 파트너를 제 친구가 탐내요. 내가 포기하겠다. 저는 아마 지금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실미도에서 누구죠? 예, 설경구가 안성기에 대해서 비겁하십니다. 그 장면 유명하잖아요. 총 겨누고 죽여버리겠다. 실미도 교육대장 안성기에 대해서. 그러나 저러나 여자에 한 명이에요. 예. 굳이 여자 두고 친구랑 의리상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런 생각도 제 어떤 경험에서 온 생각이니까. 예. 근데 이렇게 제가 경험해 보면 물불 안 가리고
그걸 좋게 말하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예. 안 선생은 어떤 남자형을 좋아해? 물불 가리는 사람이 좋아요. 물불 그러면 두 남자가 안 선생을 두고 다툼을 할 때 싸우지 않고 그냥 아니 너 가져라 그러고서 가는 남자를 택할 거야? 아니요, 그거는 좀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 같으면 아니면 맞아. 그냥 응. 단지 이성이면 응.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배우자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일단 들어가면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리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런가요? 예. 예. 분별.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셔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우주관 자체가 모든 게 흘러가잖아요. 멈춰니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멈춰 있어요. 항상 어떤 걸 판단할 때. 그러니까 계속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소유를 또 지향하는 거거든요. 지배하고. 그게 서양적 사고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정확하게. 근데 동양의 사유 세계는 사실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시간관 자체를 보는 게. 근데 그 흘러가는 건 서양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논어에도 천상지탄이라는 사자성어에 출전이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간단해요. 논어에 나온 거는 공자가 물가에서 흘러가는 물을 보고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멈추지 않는다. 딱 이 말을 가지고 공자가 물가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그 탄식을 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주와 신주가 달라요. 이제 고래의 그 주석들이 어떤 입장이냐. 이거는 공자가 과거에 집착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라는 주석이 있고요. 다른 측면의 주석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연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신진대사가 진행되는 것을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인 입장일 것이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뭐 요즘은 뭐 이틀에 한 번은 못 갑니다만은 2, 3일에 뭐 둘레길 돌면서 제가 왜 도나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처음에 갈 때는 왜 먼 풍경도 보고 새로움도 느끼지만 이게 뭐 몇십 번 돌다 보니까 감각이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매일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일과를 하면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매일매일 새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늘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가나 불가적인 그게 이론적으로는 옳은 말인데 실제로 우리는 순간순간 집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자기 주변부터 챙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눈을 뜨면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강의가 있는데 뭐 강의야 뭐 10시 다 돼서 하더라도 샤워를 먼저 하고 운동을 할까. 저는 집에서 30분 이상 기공을 합니다. 샤워하고서 운동을 할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기공하기 전에 샤워를 하면 기공할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새로워서 잘 진행이 되는데 아주 찌뿌듯한 상태에서 기공 시작하려고 그러면 진전이 잘 안 돼요. 목욕을 하고 하시면 돼요. 아니 이제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기공하는 순간에 화장실을 같이 쓰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서로 꼬여. 예. 그렇다고 안방 들어가서 샤워하기는 싫고. 알겠지? 이거
몇 분쯤이야 이거? 이거는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어디에 더 관점을 두느냐 많이 다르죠. 예. 아까도 우리 도서관 복사하면서 사사하고도 얘기했는데, 이제 애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잘 걷냐고 물었더니 잘 뛰어다닌대요. 한번 밖에 나가면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런대요. 애도 지겨운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애를 키워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대요. 이거 누구나 공감하는 거거든. 애를 키워봐야 되돌아보는 거죠. 저는 어머님 얼굴은 이제 제가 4살 때 돌아가실 때니까 기억도 못 하는데,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어머니 묘지만 새로 단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어머니가 몇 년 뒤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해만 알아. 내 나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를 좀 그리워서 좀 한문으로 그럴듯한 시를 쓰거나 뭐를 좀 이제 비석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서양의 영화 보면 비석 앞에 이렇게 성함하고 몇 년도 몇 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좀 시를 하나, 그림을 표현하는 글을 짓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깨고 논문 쓰는 것 같아. 근데 거리가 있어야 이게 이제 정립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집착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어린 시절의 순간순간의 매듭, 몇 가지의 매듭이라도 있었으면, 그게 좋은 기억이든 매 맞는 기억이든. 서당에서 팀목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왜 나무로 네모난 거라 가지고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예, 침묵. 예. 근데 거기 올라가라고 그래요. 올라가면 종아리 치기 아주 쉽거든. 안 계실 때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깨지지 않는 거니까, 그게. 시골에서 무기가 되는 게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홍두깨. 예. 그거 굉장한 무기잖아요. 엄마들이 빨래해가지고 풀맥에서 막 다디미질 할 때 쓰는 거.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사님 의견을 제가 공감도 합니다만은, 결국 인간의 한계는 내 주어진 시공간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가끔은 내가 이거에 대한 반성의 자료로 좀 더 흐름 속에 맡겨서 나를 포함해서 거시적으로 보는 측면도 필요하지만, 순간순간 희노애락을 겪을 때 보면 그게 쉽지 않죠. 서양의 고대사에서도 헤라클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쟁이 그거잖아요. 예, 헤라클리토스가 원래 이제 변증법에 기반한 이제 불이 만물의 근원이고, 불이라는 게 모든 게 이제 변함의 동력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인류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만악의 아버지로 선택하면서 그 논리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서양 철학의 주류는 플라톤을 더 내세웁니다. 제가 배운 서양 철학사는 그래요. 예. 늘 플라톤이 위주가 돼요.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속에 플라톤 철학이 반영이 안 된 건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가 칸트 철학을 되돌아보면 아무래도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플라톤과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류고. 예. 우리가 이제 영미 철학하고 프랑스 독일 철학을 이렇게 대비시키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 계통의 흐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험을 중시하느냐, 사유를 중시하느냐. 이 계열이거든요. 영미 철학은 경험론주의적인 철학이거든요. 여기서 실용주의도 나오고 그러는데, 프랑스 독일 철학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관념 철학이거든요. 데카르트,
그다음에 뭐 스피노자 이런 계열의 철학인데 이런 관념 철학을 종합한 게 칸트는 맞아요. 근데 칸트의 주류는 경험을 중시하냐 관념을 중시하는데 칸트는 당연히 관념 철학이 주도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느 한편에 치우쳤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서 이 유명한 화이트헤드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을 재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학자도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박 선생님이 어떤 서양 철학자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만학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과전서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다룬 분야가 없거든요. 뭐 형이상학, 뭐 본체론, 뭐 윤리학, 미학 그래서 구체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학의 아버지라는 의미하고 학문의 근원성하고는 다른 측면의 얘기입니다. 중국 고전에도 보면 이 소를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대일경속 하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자기의 각주를 쓰는 책이잖아요. 풀이적인. 아니 이제 불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고전 옆에 전자가 들어가면 주석이란 뜻이에요. 가장 권위 있는 주석. 소는 한참 뒤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권위를 인정받는 게 주예요. 내가 어떤 책을 주석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전도 있고 주도 다 있어.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책을 간행할 때 소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는 책이 들어갔다 하면 그 이전에 전과 주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고 또 소까지 이미 다 있어. 그러면 이 쪽지식으로 부분 추가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거를 주까지 모은 걸 집주라고 그러고요. 소까지 전까지 다 모은 걸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편집해서 간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역을 배울 때 주역의 원만 배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역 배울 때 원전 이름이 뭐예요? 주역. 전의 대전이에요. 주역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 선생의 역전. 가장 권위 있게 처음으로 나온 주석이기 때문에 전이라고 들어갔고요. 의의는 주자는 뭐 시전, 서전은 썼지만 선배가 전자를 붙여서 썼으니 눈물을 머금고 주역 본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역 전이까지만 들어가면 뭐예요? 이천 선생의 역전과 주자의 본의를 함께 편집한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후세에 학자들의 주석을 다 망라한 책. 그래서 작은 글씨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전의대전이라는 걸 보면 그 주석을 다 망라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각 분야의 이론 체계를 세운 건 차원이 다르죠. 그건 주석이라기보다는 사고전서는 전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시대별로 참 이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대별로 당시에 전해지던 책들을 국가에서 주도하거나 아니면 권위 있는 어떤 알려진 어떤 학자나 어떤 단체가 이거를 총서해요. 쉽게 말하면. 시대별로 이게 다 있었어요. 송대위에는 거의 뭐 한 왕조에 두세 번씩 총서가 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전은 어느 총서본 이런 얘기가 붙게 되는 거죠. 사고전서는 중국의 최후의 왕조인 청나라 때 강의연간에 황제의 명으로 그 왕실의
도서관에 전해지던 모든 책들을 재분류하고, 이 사고라는 뜻이 뭐냐면 그 당시도 가장 권위 있는 학문이 유교니까요. 유교 경전을 경이라고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유교의 경전 이외에 제자백과 분야, 그 다음에 유명한 선현들의 문집, 이거를 네 분야로 나누고 경도 또 세분화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수는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제자백과 분야에 들어가 있죠. 지금 완역이 돼 있어요. 그 사고전서. 아니, 사고전서 문헌 해제. 이걸 황제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 정리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수십만 권의 책들에 대해서 각각 해제를 붙여요. 이어중 명서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어중 명서의 가장 권위 있는 판본이 사고전서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중 명서라는 책의 작자, 시대, 주요 내용이 뭔가, 이거를 사고제요라고 그래요. 황제에게 올리는 문헌 해제죠. 기훈이라는 사람이 대표 해설자죠. 네. 이거 사고제요는 번역돼 있어요. 근데 아직 시중에 시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국가 돈으로 얘들 하여튼 5년인가 엄청난 그 지원을 받아서 완역은 했는데 언젠가 출간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겠네. 잘 모르겠네. 몇 년 전까지 출간이 안 됐어요. 양이 엄청날 겁니다. 대학원생들이 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분량이 이제 우리나라 8만 대장경에 그거보다 많죠. 예. 역대 중국의 고전을 다 망라해버렸으니까. 엄청나죠. 거의 뭐 그거를 이 중국 사람들, 중국 책이 굉장히 얇잖아요, 종이가. 왜 얇은지 아세요? 양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복사 방지를 위해서 얇게 편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요즘은 뭐예요? 중국은 이걸 다 DBS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탈자가 엄청 많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 전자화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한중일 고전을 중국 공산당이 지금 다 DBS화하고 있어요. 참 그 노동력과 이게 엄청난 거죠. 이제 완전 오픈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픈돼 있어요, 지금. 아무나 들어가서 예.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사고전서 CD를 30몇 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컴퓨터에 설치해가지고 검색하고 다 이랬었고, 우리 학교 학생들도 꽤 많이 갖고 있죠. 예. 제가 그거 깔아줘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그냥 중국 철학 전자계획 사이트 들어가면 다 무료예요. 다 복사되고, 다 출력됩니다. 자, 우리나라 진짜 특히 수수하는 분들 반성해야 될 게, 제가 급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하도 낙서를 쳐가지고 그림이라도 복사하려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인쇄도 안 돼. 진짜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요. 저는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빅데이터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물론 제가 이번에 온라인 하면서, 편집 프로그램, 그 다음에 녹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진 프로그램, 모든 걸 제가 개인 돈으로 샀어요. 근데 비싼 게 평생 사용권인데 3만 원 정도 해요. 가장 잘 나간다는 프로그램이. 나머지 프로그램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오늘 지금 시간에도 개발이 될 거예요. 다 무료예요. 문생하고 얘기하면 이게 잘 통할 거라고. 진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00% 무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모르는 프로그램 많아요. 우리나라 기상청 데이터 몇십 년 거 다 공개되어 있고,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타율에 따른 연봉 조정 다 이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박사심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몇 사람 안 되는 명조 가지고서 뭘 분석하냐. 아, 공인들 데이터 다 공개돼 있다. 그거를 자기들이 수집해가지고 분석할 노력을 안 해요. 다만 문제는 뭐가 있어요? 시는 공개가 안 돼 있죠. 생년만, 월일만 공개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명의전공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추적해서, 예를 들어서 시를 유추해가지고 개인정보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그 선수나 부모한테 혹시 내가 추론해면 타율 변화와 연봉 변화에 따르면 당신이 태어난 시는 뭐 자시일 것 같은데 맞냐? 아, 이렇게 해서 몇백 명 데이터 안 되면 응답률 가지고 적어도 몇십 명이라도 해가지고 왜 이런 걸 못하냐고요. 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 통과됐을 거예요. 그 저기 뭐죠? 그 이것도 이제 생년과 그 주로 이용하는 그 병명 이 데이터 다 공개해 버렸어요 이미. 이게 미국이나 유럽은 어떤 거냐면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가능성보다는 미래 사회 산업 발전, 국가 사회의 유익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빅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이 공짜인지 아세요? 실시간으로 순위가 뜨거든요. 그 사람의 그 지명도와 프로그램의 유용성.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사요. 구글이 무료로 공개합니다. 구글에서 부가적으로 크롬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수많은 사용자들의 검증을 거친 프로그램을 구글이 인수해서 자기들의 그 뭐예요? 크롬에 활용하고 역으로 더 구글의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구글 번역기도 처음에는 구글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기의 어떤 능력과 기업의 가치나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써봐라.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제가 쓰다가 포기한 프로그램이 그 아이펜. 그것도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PDF를 띄워놓고 그 PDF 파일에서 여러분들 그 강의 보면 PDF에 직접 제가 펜으로 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